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갑시다. 뭐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1년 말 또 매년 말 연금을 우리 받습니다. 자, 매년 말 얼마 받아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데 나는 매년 말 받기 싫다 할 수 있어요. 현재 한꺼번에 달라. 우리나라 국민연금 초창기 시작할 때 연금 일시불로 줬어. 왜냐? 받는 사람, 나 그거 왜 매월 받느냐? 일시불로 해서 나 더 좋은 데 투자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일시불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1년 만에 나는 A원 안 받겠다는 얘기죠? 현재 받겠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뭐 해야 돼? 할인을 해야죠. 그러면 할인하면 A원보다 적어요. 할인하면 얼마? 1 플러스 할인율 R 퍼센티지인데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서. 그럼 2년 말에 A원을 할인하니까 얼마죠? 1 플러스 R의 제곱.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은 N년 말에 A원은 얼마냐? 얼마? 1 플러스 R의 기간은 총 N년. N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이 돼요. 그러면 이 다 더해준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란 말 써요.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입니다. 일시불이 포인트죠. 아까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뭐가 포인트? 적립이 포인트. 요건 뭐다? 일시불이 포인트. 190페이지 5번 문제 바로 위에 일시불의 동그라미. 자, 적립이 떴다 하면은 연금의 내각계수 떠올라야 되고, 일시불 나오면 현재 일시불 여기 나오잖아요. 일시불 나오면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다 더해주니까 얼마죠? 또 공통되는 숫자 A를 묶어내면 얼마?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가서 마지막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이때 또 요 수식을 또 계산하시면 안 돼요. 등비수율도 구하는 건데 계산하지 말고 이때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의 빨간 수식을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또 연금이니까 또 뭘 들어가면 돼? 연금 들어가고,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래서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우리가 이론으로는, 자, 이론 문제가 21회 시험이나 26회는 이론으로 우리가 출제를 했고 22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자, 계산 문제가 22회 시험에 우선 한번 출제를 한 겁니다. 계산 문제. 그러면 여러분 교재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자, 5번 문제 갑니다.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 몇 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또 매년 연말입니다. 연말 2,000원씩을 불입을 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하다. 연말의 동그라미. 자,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연말이죠. 지금 몇 년? 2년 동안이죠. 얼마? 2,000원. 2,000원씩 불입을 하는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1년 말 현재 얼마? 할인해야겠죠. 2,000원. 1 플러스 몇 프로? 10%. 기간이 1년. 1.1로 나눠주세요. 2,000원을 1.1로 나눠주고 2년 말에 2,000원이 얼마? 1 플러스 0.1. 기간이 몇 년? 2년. 1.1의 제곱은 1.21. 그럼 요 두 개 계산된 값이 나오죠? 요걸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 약 3,472원이 나와요. 두 개 더해주면. 그러면 10원 이하는 절사, 버려라. 버리면은 3,400원이 정답.
자, 이렇게 원리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 뭐 암기하지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22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항상 원리, 우리 아까 봤던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다 원리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자, 그리고 191페이지에 저당상수로 가는데 요 수식에서, 자, 여러분 요 수식에서 A는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양변에 뭘로 또 나눠준다? 양변에 또 이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럼 뭘로 나눠줬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로 나눠주는데 이때 또 요 수식을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1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면 저당 상수라고 해요. 저당 상수. 또 요 두 수식을 곱하면 얼마? 두 수식을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 그래서 역수 3개 배웠네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 역수관계.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관계.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가 아니다. 그 말로만도 출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16회 시험, 21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죠. 그래서 역수관계를 또 우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수관계. 자, 저당상수의 개념도 우리 자주 나오거든요. 저당상수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 여러분 10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죠. 그리고 26회 시험, 우리가 16회 시험, 21회,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을 이용한 문제죠. 그러면 개념이 어떤 개념을 이용한 문제를 계속 내느냐면은 A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재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재 일시불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재 일시불로 받죠. 그럼 여기 주택 융자금이 무엇을 의미한다?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이고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줘.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이 A가 뭐냐 얘기지. 이 A가 매월 또는 매년 매기간 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다. 부채 서비스액인 뭐다?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죠.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수식은 뭘 때만 성립하냐 하면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이 수식을 이용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일 때 이 수식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이 수식이 매년 출제하고 있다. 이 수식은 매년 출제하는 중요한 수식. 꼭 기억해야 돼. 금융이론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은 거의 매년 출제하는 수식이다. 꼭 기억. 그래서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그걸 계속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4번. 자, 여러분 교재에 잔금 비율, 상환 비율 192페이지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10억 원. 부동산 가격은 총 투자 금액 10억 원인데 내 돈, 자기 자본은 얼마? 2억 원을 투자했고 금융기관에 대출금
15년 만기로 대출을 8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자기 자본, 타인 자본 2개 더해서 부동산 가격 10억에 대출을 받아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몇 년? 우리는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중도에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5년 후에 처분을 했다.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는데 5년 후에 처분하면은 처분했을 때 5년 동안 돈 갚는 게 있겠죠. 예? 5년 동안 대출금 중에서 대출 받은 금액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2억을 상환을 했다. 그럼 상환은 8억에서 2억을 상환했으면 미상환된 원금이 있겠죠.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 8억에서 2억 빼니까 6억 원은 미상환됐죠. 자, 이때 여기서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은 대출금, 여러분 대출금은 저당 대부액 또는 저당 대출액, 시험에도 그렇게도 또 내니까 대출금이 저당 대부액, 저당 대출액인데 얼마죠? 8억이에요. 이 상환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4분의 1이니까 0.25, 100을 곱해주면 25%. 자, 그리고 미상환된 원금, 요 용어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자, 미상환된 원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잔금이라고 해요.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분이 출제위원들이 강원대학교 교수가 출제할 때는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용어를 출제하고, 우리 건국대 조준 교수가 출제할 때는 융자 잔고란 말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한성대학교 안정근 교수가 출제할 때는 미상환 저당 잔금 또는 저당 잔액, 대출 잔액, 하여튼 저당 잔액, 대출 잔액 다 같은 말이야. 이거 상당히 같은 말이 많아요. 그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용어가 달리 나와요. 예, 비슷한 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럼 이때 잔금 비율이 나오죠. 잔금 비율. 또 용어가 좀 어렵죠. 잔금 비율 하면은, 잔금 비율은 저당 대부의 대출금 중에서 또 뭐가 차지하죠? 미상환된 원금. 자, 여러분 15회 시험에는 한번 요걸 미상환된 원금인데 어떻게 원리금 상환액으로 한번 출제했어요.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8억에서 얼마죠 지금? 6억이죠. 그럼 4분의 3, 0.75, 100을 곱해주면 75%, 더해주면 1, 더해주면 1.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 1이 나온다.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2다. 12회, 26회 시험에 출제되는 네? 잔금 비율 계산하는 문제 12회 시험 그리고 14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자, 요 수식에서 또 하나 갑니다.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비율은 여러분이 우리 많이 쓰잖아요. 내 돈 비율이 전체 얼마가 차지하느냐.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 자기 자본, 지분이 차지하는데 부동산 가격 얼마? 10억. 내 돈 얼마? 2억. 0.2, 20%야. 100을 곱해주면. 그런데 이 지분 비율은 지분 비율인데 또 대부 비율이 나오지. LTV.
자, LTV 아까 190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 8억, 0.8 곱하기 180%. 또 더해주면 1. 그래서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다? 1인데 이걸 이용하는 문제 15회 시험에 이걸 이용한 문제 그리고 21회 시험 그리고 우리가 27회 시험에 이용한 문제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은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얼마? 1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 말로도 출제되거든요. 수식이 투자이면 수식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열심히 보십시오. 온 집안을 포스트잇화.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잖아요. 냉장고. 통닥지 붙여놓지 마시고. 자, 194페이지에 위험. 자, 위험이 나오죠. 위험은 리스크라고 해요. 위험은 리스크. 위험은 리스크인데 불확실성이에요. 자,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위험. 그래서 갤브레스 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위험이 그만큼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식에는요, 변동성이라고 하고 또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개념이 많아요. 그럼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크고 주식의 변동의 가능성이 크면 그만큼 위험은 뭐다? 높다. 변동성이 크면 또 변동성이 작고 불확실성의 정도가 작으면 위험도 뭐다?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위험도 높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 나오죠. 자, 위험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14회와 23회 시험에서는요, 이 유형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었어요.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물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상 비즈니스 위험이라고 하죠. 사업상 위험은 비즈니스 경영 위험이에요. 자, 이것은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자, 우선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런 위험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예? 또 아파트 분양하는데 100% 분양될 것이라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실제 분양했더니 미분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도 뭐죠? 시장 위험. 그리고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 위험. 자, 운영 위험은요,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요, 영업경비라고 해요. 영업경비. 그럼 영업경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비용이 오르면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죠.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런 게 바로 운영 위험이에요. 영업경비의 변동이라든지 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이 수익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자, 위치적 위험이죠. 우리 대통령 트럼프 미국의 그분이 원래 디벨로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그분이 저세 보면 첫째도 목이야. 넥, 목. 두 번째로 로케이션의 입지야. 그 목에 따른 입지가 어떠냐. 세 번째가 위치야. 그 입지에 따른 주변 환경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만큼 위치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치가 불리한 것보다 뭐가 좋아? 유리한 게 좋거든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위험이 바로 위치적 위험이에요. 위치가 고정되어서 나타난 위험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이걸 잘 봐야 돼. 위치적 위험도. 자, 금융 위험이 있어요. 금융은 뭐죠? 자금을 융통받는 거 아니에요.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융자를 받으니까 발생하지.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니까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돈을 못 갚으면 그만큼 금융상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게 금융위험이죠. 네? 금융위험이 나타나요. 법적 위험이 있어요.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제의 변경이 안 됨으로써 위험이 발생한다든지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뭐 재건축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재건축 연한을 뭐 지금 30년인데 뭐 40년 늘린다. 그러면 그 재건축 단지는 법적 환경의 변화로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이런 건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정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해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 그런데 시험 문제는 또 뭐를 많이 출제해요? 시험 문제는 유동성 위험을 많이 나오죠. 자, 유동성 위험은 또 17회 시험에 또 14회 시험도 나왔지만 17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어요. 유동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부동산 현재 시장의 정상적인 가치는 5억이에요. 5억인데 이민을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금매물로 매각했더니 4억에 매각했어요. 얼마 손해봤죠? 1억. 그 1억이 유동성 위험.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우리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196페이지에 수익률로 갑니다. 자, 여러분 투자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위험 용어 알아야겠지만 또 투자의 대가는 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또 수익률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투입되는 투자 금액, 투하된 자본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인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여러분 율은 퍼센티지로 구할 때는 항상 100을 곱해줘야 몇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는 100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때 수익률의 종류를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있죠. 자, 이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 수익률이라고 해요. 사전 수익률, 예상 수익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아직 안 했거든요.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럼 투자 금액 얼마? 10억 원. 여러분 상가 부동산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 금액은 10억이에요. 근데 예상을 한 겁니다. 실제 한 게 아니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과 같은 현금 수익은 1억 원이야. 그런데 또 1년 동안에 운영하는 비용 나가죠. 그 비용이 2천만 원이다.
그럼 예상되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을 고려를 해서 계산한 수익률인데 얼마?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죠? 10억에 8천만 원이니까 얼마? 8%가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입, 임대료 수입과 또 예상되는 현금 지출, 운영 비용 공제해 쓸 때 이게 순수익이잖아요. 이 순수익을 우리는 구하는 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그리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또는 우리는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요. 기대는 사전, 이건 사후 수익률 또는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돼요. 역사적 수익률.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투자를 실제 하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2년 전에 상가 부동산에 10억 투자했는데 1년 지났더니 수익이 7% 발생했어요. 실제. 그럼 그게 바로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에요.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뭐가 있다? 요구 수익률. 이 세 가지 수익률의 개념은 14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요구 수익률은 2년 전 또 출제했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발생을 할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해요. 최소한의 수익률.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우리 말을 바꾸잖아요. 글자는 그래도 두고 우리 말을 바꾸거든요. 출제원들은 이걸 최소를 뭘로 출제했다는 얘기죠? 최대로 출제했지. 최단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요거 말을 바꾼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투자 안에 있어서의 무슨 개념이다? 기회비용 개념이 우리가 기회비용 개념이 요구 수익률이다. 기회비용. 자, 여러분은 항상 선택에 직면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나서 선택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가 뭐 존재하겠지. 그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은 뭐 했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가 생겨? 포기되는 게 있겠지. 포기되는 게. 선택하면 포기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 최대. 예?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 대상이 은행에 여러분 정기예금에 투자할 것이냐, 국채에 투자할 것이냐, 상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예? 또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거냐, 뭐 투자 대상은 여러 개 있지. 자,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정기예금이 2.2%다. 자, 국채가 1.8%다. 상가 부동산이 8%다. 주식이 5%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뭐를?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이거지. 기회비용. 그러면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여러분은 포기는 이걸 포기했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거, 최대 가장 높은 거 몇 프로? 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투자 금액을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은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지만 여러분은 얘기를 해야 나는 못 받아도 최소 5% 이상은 받아야겠다. 8% 보고 투자했지만 나는 못 받아도 최소한 몇 프로는 받아야겠다? 5%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 5%가 기회비용이면서 바로 요구 수익률을 얘기해요.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난 투자하면서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그 최소 몇 프로? 그 얘기가 바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지금은 많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상가 수익률 뭐도 있지만요. 특히 오피스텔 수익률이 서울은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옛날에는요 6% 5%에서 지금은 4% 3% 떨어지고 있어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그에 비해서 상가 수익률은 올라가대요. 왜냐? 임대료를 올리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지. 그래서 정부가 상가 임대료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정부가 뭐 한다. 임대료 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뭐 규제를 상가 건물 임대차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건물주 마음이지. 나가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임대료 그 규제하면 나가. 새 임차에서 높게 받으면 되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봐야 돼 이런 거. 탁상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뭐.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국토교통부 장관하면 잘 지킬 거야. 현장 경험들이 많으니. 자, 여러분 교재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 197페이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21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고요. 26회, 27회, 28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가 좀 자주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요. 간단하게 내요. 자, 요거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건 판단 안 하고 투자하기 전에 요거 두 개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투자자는 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받아야겠다. 자, 요구 수익률은 4%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여러분 상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7%다. 근데 요구 수익률은 4%다. 시장 이자율은 4%라 하면은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죠. 그럼 난 시장 이자율 하면 예금 안 한다. 뭐 하겠다? 상가 부동산 투자하겠다 하겠지. 여기 높으면 투자를 하지. 이럴 경우는 뭐다? 투자를 채택하는데 이 지문만 해도 벌써 2번 출제했어.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투자를 하면 이전보다 높아지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면 또 가격은 오를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오르게 돼요. 가격이 오른다. 자,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투자 금액,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10억으로 오르면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금액도 5억에서 얼마로? 10억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자, 순수익은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인데 연간 변화가 없잖아요. 안정적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5억에서 10억으로 오르면은 투자 금액이 많아져요. 많아지면은 이전보다 5억인데 10억 투자되니까 많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지죠. 수익률은 하락을 해요. 그럼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7%가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락을 하느냐? 요구 수익률 4%. 요구 수익률 몇 프로? 4%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요. 서로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았다. 기대 수익률이 2%인데 요구 수익률이 4% 더 높았다. 그럼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건 또 21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는 뭐한다? 줄어들고. 그럼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아까 5억, 예를 들면 5억에서 3억으로 하락을 했다.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하면 당연히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부동산 투자 금액이 5억에서 얼마만? 3억 투자하면 되겠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3억으로 들으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은 이전보다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지죠. 이게 2%에서 상승을 해요. 언제까지 상승을 한다? 요구 수익률 4%와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한대.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균형이 된다. 시장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다. 자, 197페이지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죠. 자, 투자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얘기해요. 주관적 가치인데 문제는 이것을 11회 시험에서는 객관적으로 출제했다. 11회 시험에는 말을 바꿔서 객관적으로 출제했는데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편의 이익을 특정의 의사결정자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값어치, 현재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시장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형성되는 이거는 무슨 거냐면 객관적 가치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인데 네트 클리프란 학자가 있어요. 자, 네트 클리프란 학자는 시장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쟁 시장에서 이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해요.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이것을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가장 most라고 하거든요. 가능성이 많은 또는 있을 법한 probable 판매 가격 selling price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문제는 이때 probable인 문제인데 이게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probability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인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가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가장 빈도가 많은 시장 가치를 가장 빈도가 많은 매매가 가능한 가격이다. 가장 빈도가 많은 매매가 가능한 가격. 이건 또 우리가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트레이딩 매매 가능 가격이 가장 빈도가 많은 매매가 가능한 가격.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매매가 가장 빈도가 많은 매매가 가능한 가격이 3억이에요. 3억인데 투자자 주관적 투자자 내가 보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내가 보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어요. 3억 싸네. 사면 2억, 자기가 보기에는 2억 벌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를 뭐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이야. 투자자 본인이 보기에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시장 가치는 또 3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이 얼마가 될 수도 있다. 2억이 될 수도 있지. 투자 가치가 얼마? 내가 보기에는 2억이다. 그러면은 3억 주고 사면 비싸게 사네요. 안 사지.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 가치, 시장 가치의 관계. 자,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오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오는데, 자, 오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오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리고 오위험, 중립형. 여러분 교재 보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리고 오위험. 여러분 출제위원에 따라 다른데 오위험 선호형이라고 출제하신 분도 있고요. 오위험 추구형으로 출제하시는 분도 있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때 오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오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오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 자, 오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오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은 무시. 여러분 오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 무시.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만 보며 투자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7%다. 그럼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위험이 낮든 관계없으니까 수평선이 나와요. 자,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인데 무차별 곡선은 우리 개념이 투자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줘요. 항상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효용이라는 건 뭐죠?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의 효용이죠.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 가져다 주는 뭐와 위험과 뭐죠? 기대 수익률.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죠. 요거는 뭐죠? 기대 수익률 7%고 위험 요거죠. 요거와 요것의 조합이 2점이야. 그럼 위험이 더 높으면 요거와 기대 수익률 조합은 요거죠. 그럼 이 두 점은요. 뭐만 달라? 기대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다르죠. 위험이 달라도 투자자의 만족은 똑같다 얘기예요.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험 중립형 투자자고요. 그러면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이렇게 나와요.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이 위험 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밑에서 오목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나오는데 자, 개념은 한번 또 21회 시험에 출제해서 저 개념. 자,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꺼이 큰 위험, 부담 감수하겠다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 예, 리스크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 요걸 번역한 게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은 리스크 seeking, 위험을 찾아다니는 사람. seeking. 출제위원회에 따른 위험 선호형으로 출제하기라고 해요. 위험 뭐 추구형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자,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형태?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여러분 다 거의 요거지 뭐.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인데 여러분 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이론 시험에 나올 때 보면요. 관료안에 꼭 이렇게 내요. 단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시험 문제 그 말이 떴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하면은 이게 숨어 있어. 그 가정을 그렇게 출제를 하면요. 요 내용이 숨어 있는 거야. 뭐냐? 예를 들어서 A, B 두 개 있어요. A는 상가 부동산, B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두 부동산이 주어졌을 때 이 A, B 두 부동산에 있어서 뭐가 같다?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상가 아파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땐 투자자는 당연히 그 두 개 중에서도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을 하고 위험이 같다. 동일할 때는 뭐가 위험이 같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걸 위험 회피형 투자자 행위야. 그래서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는 것은 이 질문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밑에 위험 회피적 태도 2번 보세요. 위험 회피적 태도 보면 두 개의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뭐를? 덜 위험한, 덜 동그라미. 여러분 덜과 더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더가 아닙니다. 덜. 좀 덜이야, 덜. 덜이란 건 위험이 낮은 거야. 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위험 회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위험을 전혀 투자자들의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시장에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보상이 있어. 인센티브, 보상, 유인책이 있는 위험일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인센티브를 감안하면서 뭐한다?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뭐 그 질문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요걸 명심해야 돼. 위험 회피형 투자자 행위는 요거죠. 요걸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그럼 요 그림이죠. 요 두 개는 그림 그렸고 요 그림은 우리가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